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매년 봄 그래블 로코스 경기가 열립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 단어 그래블을 해석하면 자갈인데 사이클 선수들이 울퉁불퉁한 자갈길과 또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이 레이스는 미국 전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입문자부터 이름 있는 유명 선수들까지 한데 모이는 대규모 경기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25살의 모리아 윌슨이 이 그래블 로커스에 참여하기 위해 텍사스로 날아옵니다. 그녀는요, 이번 대회 유력한 우승 후보였죠. 경기가 열리는 건 5월 14일, 그러니까 도착하고 4일 후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모리아는 경기가 있기 전에 친구 집에 들려서 좀 몸도 풀고 여행도 살짝 즐기려고 했습니다. 잠시 모리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녀의 아버지 에릭 윌슨은 미국 국가대표 스키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모 또한 노르딕 스키 선수로 2번이나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운동 DNA를 모리아가 물려받은 거죠. 또 거기에 더해서 그녀가 살던 고향 버몬트는 미국에서도 야외 스포츠의 성지입니다. 겨울에는 모두가 스키를 즐기고 또 여름에는 산악 자전거에 최적화된 곳이에요. 그렇게 자란 모리아는 자연스럽게 스키 선수가 되기를 꿈꿨어요. 학교도 올림픽 금메달 선수를 다수 배출한 엘리트 스키 학교에 진학합니다. 이후 그녀는 괴물 같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니어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알파인 스키 3위 성적을 거뒀고요. 또 성인이 된 후에는 다트머스 대학에 가서 알파인 스키팀으로 활동해요. 그렇게 모든 게 탄탄대로였던 모리아의 선수 생활에 돌연 문제가 생겼죠. 국가대표 선발을 앞두고 모리아가 무릎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 부상이었어요. 결국 거기서 그녀의 스키 선수 생활은 막을 내리고 말았죠. 그런데요, 모리아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재활을 하고 또 동시에 근력을 막 크게 강화시키려고 사이클링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오히려 사이클에서 천부적인 재능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는 더 새로운 종목이었던 그래블 레이싱, 그러니까 자갈 사이클링에서 더 뛰어난 두각을 보이는 거예요.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래블 레이싱은 자갈길뿐만 아니라 비포장도로, 산길, 흙길, 계곡까지 이런 다양한 곳을 자전거로 가야 하는 장거리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근력은 기본이고요. 또 이 상황에 맞게 빠른 대처 능력이 중요해요. 혜성처럼 등장한 모리아가 2022년에만 여러 번의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심지어 그녀의 기량이요, 기본 선수들에 비해서 거의 타이 추정 불허예요. 한 경기에서 1등을 했는데 그 뒤따라온 2등에 비해 25분이라는 큰 격차를 보였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 이번 경기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가시겠죠? 자,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텍사스에 도착한 5월 10일 늦은 밤에 모리아가 친구 집에 도착해서 짐 풀고 바로 잠에 들게 됩니다. 다음 날 시내에 있는 수영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 아침이 되었고요. 친구가 먼저 기상을 했는데 보니까 모리아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고요. 중요한 경기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는 그녀를 굳이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로 두고 외출을 나가게 되죠. 그리고 거의 반나절이 지난 밤 9시 45분, 늦은 시각 친구가 집에 들어왔는데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리아가 수영장 간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돌아왔나? 싶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샤워를 하려고 욕실 문을 연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합니다. 욕실 바닥에 모리아가 쓰러져 있고요. 시뻘건 피가 웅덩이처럼 고여있던 겁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모리아에게 다가가는데 몸은 이미 싸늘했습니다. 바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보니까 모리아가 총 3발의 총을 맞았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이 총알이 모두 급소에 집중되었습니다.
머리에 2발, 심장에 1발이었죠. 시신 옆에 탄피도 떨어져 있었고요. 주변을 둘러보던 경찰은 모리아가 소유한 고가의 경주용 자전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걸 노린 거구나. 강도의 소행을 의심했죠. 하지만 곧이어 수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좀만 더 범위를 넓혀봤더니 그 집 인근 수풀에 그 자전거가 그냥 버려져 있더라고요. 즉, 이 말은 다소 허술하지만 범인이 강도의 소행으로 위장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뒤이어 현관문 전자잠금 장치 기록을 확인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리아가 그날 밤 8시 36분에 집에 들어온 게 확인돼요. 그런데 여기서 4분 뒤 한 차례 문이 더 열렸습니다. 누군가 방문했고 모리아가 직접 문을 열어줬다는 뜻이 돼요. 그럼 범인이 면식범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찰이 우선 마지막 행적을 조사했는데 일단 그날 모리아는요, 오후 5시 45분에 수영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CCTV를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남성과 함께 있더라고요. 근데 저 남자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는 바로 유명한 사이클 선수 35살의 콜린 스틱랜드였습니다. 이 남자가 모리아처럼 그래블 레이서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의 최정상급 선수였죠. 사건 다음 날인 12일 날 경찰이 콜린의 집을 방문하는데요. 모리아 씨 살해당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그가 막 입을 틀어 막으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저랑 수영을 했는데 큰 충격을 받은 듯해요. 그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그러면서 경찰이 이제 어제 수영장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오후 5시쯤 콜린은 모리아를 데리러 그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그녀를 태웠고요. 둘이 수영장으로 가요. 한 2시간 정도 수영을 즐긴 후에 근처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죠. 그러다 밤 8시 30분에 모리아를 그 친구 집 앞에 내려줬어요. 그리고 콜린은 바로 집으로 돌아갔죠. CCTV와 또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 증언은 모두 사실인 게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리아가 8시 36분에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8시 40분에 누가 방문했었고 그 방문자는 누구일까요? CCTV를 돌려보던 경찰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콜린이 떠나고 딱 1분 만에 검은색 SUV 차량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 뒤쪽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근데 또 그 거치대 때문에 번호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영상을 돌려보던 형사가 잠시 생각에 빠졌죠. 이 차가 왠지 익숙한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서 봤지? 곰곰이 생각하던 중 기억이 떠올랐는데 앞서 이제 콜린의 증언이 맞는지 CCTV로 행적을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이 수영장 가고 밥 먹으러 가던 그 찰나에 주변을 맴돌던 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검은색 SUV 차량이었죠. 급히 그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 차도 뒤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을 통해서 번호판을 밝혀냅니다. 막 조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주가 나오는데 그녀는 34살의 케이틀린 암스트롱이었죠. 케이틀린? 모리아와 무슨 관련이 있나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녀의 행적을 계속 더 파보면 파볼수록 수상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단 사건 당일 밤에 돌연 케이틀린의 핸드폰 네트워크 연결이 그냥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전원을 껐다던가 아니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건데요. 보통 이런 방식은 범인들이 자기 행적을 숨길 때 잘 사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버려져 있던 모리아의 자전거 기억하시죠? 그 자전거 핸들과 또 시트에서 케이틀린의 DNA가 나와요. 이거 좀 확실한 증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또 이것만으로 살인을 입증하긴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모리아와 케이틀린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이 둘이 무슨 얽힌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막 이제 알아본 거죠.
여기서 잠시 케이틀린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틀린은 미시간주 출신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그러니까 모리아는 버몬트 출신이니까 둘이 뭐 고향 친구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케이틀린은 평소 쾌활한 성격이었고요. 또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발리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요가에 푹 빠졌고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돼요.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서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또 동시에 부동산 중개업자로도 일을 했죠. 자, 이거 지금 직업만 들어도 도저히 모리아랑 뭐 겹칠래야 겹칠 게 없어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기 3년 전인 2019년, 케이틀린이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보니까 둘 다 모두 활동적인 성격에 또 운동을 좋아해요. 빠르게 친해졌고 곧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남성이 바로 콜린이에요. 케이틀린은 남자친구를 통해서 남자친구의 주 전공이던 사이클에도 관심을 생기게 됩니다. 또 재능이 있었는지 아마추어 대회에도 참가했고요. 그러다가 지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닥쳤잖아요. 그러자 케이틀린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진행하던 요가 수업이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경제난을 겪으면서 불안해졌어요. 근데 이때 남자친구 콜린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이 같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업이었냐면 중고 상태의 캠핑 트레일러, RV, 이동식 주택 이런 걸 좀 싸게 사가지고 내부, 외부 새로 단장을 한 후에 다시 판매를 하거나 또는 뭐 단기 숙소로 임대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케이틀린은 굉장히 쾌활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일을 쉽게 따왔고 또 콜린은 주로 이제 인부들,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을 관리했습니다. 이 둘이서 환상의 조합이었어요. 생각보다 사업이 너무 잘 됐고 어느새 두 사람은 큰 집도 구매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21년이 되고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되는데 뜻밖에도 갑자기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건 콜린이 먼저 케이틀린한테 우리 좀 시간을 갖자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그 배경은 케이틀린의 광적인 집착 때문이었죠. 사실 케이틀린에게는요, 밝히고 싶지 않은 가족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는 어릴 적 이혼 후에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로서 어떤 부모한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급기야 성장기에 성폭행까지 당하면서 점점 비뚤어진 애정관을 갖고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를 만나면 너무 과하게 애정을 막 갈구하고 또 집착해요. 어느 정도냐면 위치 추적 어플, 도청, 감시. 자, 이게 이제 지속됐던 거예요. 콜린한테도. 그러니까 콜린은 너무 숨이 막히죠. 그렇게 결국 두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되는데 케이틀린은 아니 우리는 뭐 취미도 맞고 또 사업도 같이 했고 좀만 지나면 콜린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콜린은 여전히 자기 손아귀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이패드에다가 콜린의 핸드폰을 싹 동기화시켜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랑 연락하는지, 문자하는지, 뭘 검색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건 좀 소름 돋아요. 그러던 와중에 2021년 9월 10일 콜린이 아이다호에서 열리는 사이클 대회에 나갔다가 모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운동을 하는 선수니까 너무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일주일간 데이트까지 즐기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둘이 그냥 친구 사이로 남기로 합니다. 그리고 각자 떨어져서도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번에 무슨 대회 있대, 너 훈련 어떻게 해, 이런 내용을 공유했어요. 실제로 나중에 경찰이 이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플러팅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동료로서 친구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였죠. 그런데 이 내용을 케이틀린이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녀의 생각은 다릅니다.
네가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해? 그 자체가 너무 거슬려요. 그래서 바로 생판 모르는 모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더 이상 콜린이랑 연락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협박까지 합니다. 자,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이 2022년 5월 10일, 그러니까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유력한 용의자로 케이틀린을 일단 체포하게 돼요. 근데 사실 살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둘까 하다가 다른 절도 혐의를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케이틀린이 이전에 다른 사람 카드로 보톡스 시술비를 무단 결제한 정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검거를 했고 조사실에 들어온 케이틀린은 아주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별다른 감정 변화도 없이 지루하다는 듯 앉아 있어요. 그리고 등장한 경찰이 모리아 집 앞 CCTV를 보여줍니다. 검은색 SUV, 이거 당신 차 아니냐? 그랬더니 케이틀린이 맞대요. 자기 차래요. 근데 그럼 당신 왜 모리아 집에 찾아갔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러자 경찰이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보니까요, 그 콜린 그 사람이 아무래도 모리아를 많이 좋아했나 봐요. 두 사람이 이날 수영도 같이 하고 밥도 먹고 이건 거의 데이트했던데? 이 말에 케이틀린의 감정이 동요해요. 여태까지는 막 태연하게 앉아있다가 긴장을 한 듯 고개를 좀 돌리고 막 눈을 굴리더라고요.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다 싶었던 경찰이 더 압박을 하려고 했던 그때 모든 수사가 갑자기 딱 가로막히게 됩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발견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나 체포했을 때 그 체포영장에다가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했더라고요. 그런데 절차상 케이틀린 본인과 영장에 적힌 피의자 신원은 일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케이틀린은 결국 허무하게 풀려나고 말아요. 경찰은 이를 갈았죠. 그녀가 모리아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사실, 과거 사실들을 다 찾아내면서 또 거기에 더해 최근에 권총 2정을 구입한 이력까지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정황들이 하나하나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총이 콜린과 케이틀린이 동거하던 그 집에서 떡하니 나와요. 분석해보니까 시신 옆에 떨어져 있던 탄피와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그때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이었대요. 케이틀린이 여동생과 함께 총을 들고 사격장에 방문했고요. 총기 사용법을 배운 정황까지 드러납니다. 자, 그녀를 허무하게 놓친 지 5일 만에 5월 17일인데 경찰은 안 되겠다. 우리 정황 다 모았으니까 이번엔 확실하게 체포하자. 그래서 아예 1급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이제 잡아오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이미 케이틀린은 사라진 후였죠. 5일 전에 그녀는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바로 자기 SNS 삭제하고 자기 차 헐값에 팔았습니다. 신변 정리 빠르게 하고 바로 뉴욕으로 날아갔죠. 뉴욕에 도착해서는 기차를 타고 뉴저지에 사는 여동생 집에 갔다 여기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또 뉴저지로 달려갔죠. 근데 도착해보니까 또 케이틀린이 없는 거예요. 여동생이 말하길 우리 언니 텍사스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공항에 태워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경찰이 이제 항공편을 뒤져봤어요. 이제 탑승자 기록. 근데 케이틀린 명의로 예약된 티켓은 없더라고요. 와, 놓친 거야. 미치겠어요, 정말. 그런데 여기서 예리한 형사의 촉이 발동합니다. 왜 굳이 뉴욕에서 뉴저지까지 이 동생의 집에 찾아왔던 걸까? 경찰 추적이 시작된 걸 알면서도 또 비행기를 타서까지 왜 왔을까?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때 경찰이 동생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권을 평소 어디에 두세요? 그러니까 동생이 책상 서랍 안에 있대요. 확인하려고 딱 열어봤더니 역시나 여권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언니 케이틀린이 훔쳐간 거죠. 이러려고 동생 집에 온 거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는 그 동생 이름으로 조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18일 날 코스타리카 편도 항공권을 구매한 이력이 나오더라고요. 그 코스타리카에 간 거야, 지금. 참고로 이 코스타리카라는 곳은요, 산과 열대우림이 끝없이 펼쳐진 곳입니다. 와, 미국도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이 사람 찾지? 막 거의 절망에 빠질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희망의 빛이 있더라고요. 케이틀린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지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한 호스텔에 머물고 있다는 걸 파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코스타리카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호스텔이요? 뭐 한두 개, 10개가 아니라 수백 개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찾아? 어쨌든 수사팀은 코스타리카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한 달간 이제 호스텔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이제 케이틀린을 찾아 나섰죠. 동시에 미국에 있는 수사팀은 케이틀린의 핸드폰과 계좌를 계속 추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던 중에 그녀가 한 미국인 여성 사업가와 최근에 이제 메일을 주고받은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막 찾아냈어요. 미국인 여성 사업가요? 그래서 물어봤죠. 케이틀린이라는 사람과 왜 연락을 했냐? 그랬더니 케이틀린이요? 전 그런 이름 모르는데요? 아, 그럴 수 있어. 가명 썼을 테니까. 그래서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케이틀린은 굉장히 길고 붉은색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실 헷갈릴 만한 인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가 여성은 한참 동안 사진을 보면서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끝내 근데요, 제가 아는 지인하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지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코스타리카에서 작은 마을을 여행하던 중에 한 요가 스튜디오에 간 적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강사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머리색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 요가 선생님 머리색은 어두운 갈색이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아, 지금 막 키워드 요가, 막 강사, 막 머리색 다 지금 뭐가 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에 있던 경찰이 바로 그 스튜디오에 달려갔죠. 아니, 근데 또 한 발 늦었어. 케이틀린이 종적을 감췄더라고요. 경찰도 그 일대까지 모두 뒤졌지만 케이틀린은 또다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2022년 6월 극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케이틀린이요, 산타 테레사라는 마을에 숨어 있어요. 라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런데 또 하필 여기가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몰리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주로 서핑과 요가를 즐기기 위한 그런 사람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요. 이 사이에서 케이틀린을 또 어떻게 찾지? 이건 뭐 거의 원리를 찾아라 수준 아닐까요? 근데 그래도 방법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앞서 케이틀린이 지금 도주를 하는 중에도 아주 대범하게 요가 강사로 활동을 했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산타 테레사라는 지역이 사실 다양한 전통 요가, 또 자연 디톡스 이런 걸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면 케이틀린이 여기에 온 이유도 분명 요가로 인해 돈을 벌 생각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경찰이 지역 페이스북에다가 요가 강사 구합니다. 가짜 구인 공고를 올립니다. 그녀가 이걸 보고 반응을 해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도 성과가 없습니다. 몇몇 이제 지원자 만나보긴 했는데 전혀 케이틀린이 아니에요. 어쩌지? 이 여자 이제 다른 데로 또 튄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 쫓아가면 없고 이러면 정말 경찰도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수사관들도 6월 29일에는 우리도 미국으로 철수하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두가 막 짐을 싸고 있던 중에 띵! 페이스북 알람이 울렸어요. 한 여성이 요가 강사로 지원을 한 거죠.
뭐 여태 다른 지원자들 다 만났잖아요. 다 허탕이었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수사관들은 이제 나약한 희망을 가지고 그 호스텔 로비에서 약속을 잡게 됩니다. 잠시 후 아리라는 이름의 여성이 등장했죠. 체격으로만 봤을 때는 케이틀린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아리란 여자가 코에 붕대를 감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퉁퉁 부어 있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제가 얼마 전에 서핑을 하다가 좀 사고를 당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도저히 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긴가 민가 헷갈려 하던 그때 눈치로 보아하니까 아리가 이 코스타리카 현지어인 스페인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죠. 그러자 아리가 이걸 좀 잘 알아들으려고 구글 번역기를 이제 입에 갖다 대려고 경찰 앞까지 가까이 다가와요. 그런데 바로 이때 수사관이 그녀의 눈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서 절대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바로 눈동자입니다. 수백 번 이상 사진으로 봤던 케이틀린의 눈동자. 그게 이 눈앞에 있는 아리라는 여성의 눈동자와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수사관들은 즉각 아리를 체포했죠. 아리는 사람 잘못 봤다 막 발버둥 쳤는데 얼마 못 가서 포기하고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50일 만에 정말 이리저리 튀고 있던 케이틀린을 겨우 검거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케이틀린이 코스타리카에 도착한 직후 머리 다 염색하고 아예 스타일 바꿨어요. 게다가 성형수술까지 받았죠. 입술 필러, 이마 리프트, 또 얼마 전에는 지금 코 성형까지 받은 거죠. 근데 어쩌면 그 성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도피를 하던 와중에도 계속 요가 강사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작업에 이제 돈이 드니까요. 이후 케이틀린은 범죄자 인도 절차를 걸쳐 미국으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1급 살인 및 불법 도주 혐의로 그녀를 기소했고요. 자, 이제 스토리가 마무리되어 가나 싶은데 도주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10월이에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케이틀린이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를 다치게 돼요. 한쪽 발이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죠. 결국 다음날 아침 8시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규정상이라면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이제 발이 더 다친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팔에만 수갑을 차게 돼요. 그래서 막 이제 수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그 틈에 케이틀린이 미친 듯이 달리면서 도주를 한 거예요. 다리 다쳤다는 거 다 뻥이었습니다. 보니까 케이틀린은 평소에 요가와 또 사이클링으로 막 건강하게 다져진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주도 너무 빨라. 순식간에 담장을 넘더니 한 블럭 이상을 그냥 막 뛰어가더라고요. 다행히 수많은 교도관들이 달려들었고 그녀는 10분 만에 잡혔습니다. 정말 대단해. 어떤 의미로 정말 대단해. 2023년 11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재구성한 사건 당일은 이래요. 케이틀린은 그간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메일, 인스타그램, 연락 이거 다 보면서 콜린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운동 어플 하나에 콜린과 모리아가 서로 이제 친구를 맺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이 어플이 이제 운동을 기록하는 겸 서로 친추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GPS를 이용해서 그들끼리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케이틀린이 이제 핸드폰 동기화해서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플을 통해서 모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그 GPS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날 두 사람이 만나서 수영장에 가고 밥을 먹어요. 이걸 또 막 쫓아다녔죠. 케이틀린의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콜린이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바람을 피는 걸 눈앞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케이틀린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로
나는 더 이상 모리아를 살려둘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녁 8시 30분에 이제 배웅을 해준 콜린이 떠났고 모리아가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케이틀린이 4분 만에 다시 권총을 들고 집에 쳐들어가요. 띵동. 여자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계심을 풀었겠죠. 문을 열어줬는데 몸싸움이 일어나다가 결국 화장실에서 그녀를 살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검찰의 주장이에요. 반면에 케이틀린 변호사 측은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 이거 다 정황 증거 아니냐. 그것만으로 어떻게 케이틀린을 범인으로 몰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케이틀린 이름으로 등록된 총이 그 흉기하고 일치한다고 해도 그럼 케이틀린이 직접 쐈다는 증거 있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또 그건 없어요. 재판이 이어졌고 판사는 케이틀린이 첫 조사를 받은 직후에 그때 당시엔 이제 살인 혐의도 아니었는데 도주했다라는 거에 주목했어요. 왜 도주해? 내가 너한테 살인범이라고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도주한 것 자체가 거의 뭐 범인이라는 자백과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결국 재판은 1급 살인에 대한 유죄가 판결됐어요. 케이틀린에게는 징역 90년이 선고되었고요. 그녀는 현재 텍사스에 있는 여성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와,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나 싶었죠? 아닙니다. 정말 여기는 드라마보다 더한 실화가 남아있어요. 작년이었습니다. 2024년 5월인데 피해자 모리아의 유족들이 케이틀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이 사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을 소재로 그녀가 어떠한 책이나 영화 판권에 대한 이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배상에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 재판부는 결국 케이틀린이 모리아의 가족에게 20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판권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하고요. 근데 200억, 뭐 그게 말이 되나요? 뭐 사실 케이틀린이 그렇게 엄청난 부자도 아니었고 또 재판 직전에 이미 자기 재산을 엄마와 뭐 동생 또 전 남자친구 콜린에게까지 다 돌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케이틀린은 난 땡전 한 푼 없다. 지급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6월에 이 사건이 미국 라이프타임이라는 채널에서 요가 티처 킬러란 영화로 방영이 됐어요. 사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실화일 수 있지 할 만큼 이제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보인 거죠. 정리하자면 경찰의 집념과 노고로 케이틀린을 검거한 데 성공했습니다. 영화 같은 추격전인데 여전히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 사건과 콜린은 무관한 걸까요? 케이틀린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콜린에게 넘겼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케이틀린은 사건 당일 검은색 SUV를 타고 두 사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콜린이 떠나고 1분 만에 모리아 집 앞에 딱 주차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시간차면 뭔가 마주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콜린이 정말 눈치를 채지 못한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한 건지 글쎄요,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이긴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와, 오늘 정말 장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 퓨센. 이곳은 1년에 1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는 인기 명소입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노이슈반슈타인 성이에요. 정말 동화에나 나올 법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가 디즈니의 신데렐라 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디즈니 영화 보면 항상 오프닝에 등장하는 이렇게 성 있잖아요. 그 성의 디자인이 여기에서 따온 거라고 하죠. 또 여기서도 가장 인기 있는 스팟이 따로 있는데요. 이 성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마리엔 브리케의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성을 배경으로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막 몰려가지고 다리는 항상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작년 2023년 6월 14일
두 명의 여성이 이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중국계 미국인, 즉 동양계 여성 21살의 에바 리우와 22살의 켈시 창이었죠. 이 둘은요, 최근에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특히나 에바는 대형 IT 회사, 우리가 모두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로 취직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입사 전에 약 한 달간의 휴식을 좀 더 열심히 즐기고 싶었죠? 그래서 선택한 게 유럽 배낭여행이고요. 이 여정을 가장 친한 친구인 켈시와 동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유럽에 온 두 사람은 너무 설렜어요. 부다페스트, 비엔나, 프라하를 거쳐서 어느덧 독일까지 거의 여행의 막바지였는데요. 지난 3주간의 여행은 순조로웠습니다. 둘이 콩짝도 잘 맞았고 또 둘 다 조심성이 많은 편이에요. 계획적인 스타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해가 지면 숙소 밖을 나가지 않았고요. 또 으슥한데 이런 데 가지 않았고 언제나 사람들이 붐비는 안전한 관광지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독일에 도착해서는 그 유명한 그 신데렐라 성을 방문한다는 것에 한껏 들떠 있었죠. 오후 2시였습니다. 가보니까 역시나 그 사진 명소인 마리엔 브리케 다리는 관광객들로 너무나 북적여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 찍어야죠. 그래서 에바와 켈시도 줄이 길었지만 맨 뒤에 서게 됩니다. 좀만 기다리면 될 거야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Excuse me, 혹시 미국인이세요? 돌아보니까 굉장히 친근한 인상의 한 남성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걸어요. 그가 나도 미국 미시건에서 왔다. 혼자 독일 여행 중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 켈시가 영어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반가워서 인사를 한 거죠. 당시 그는 캡모자를 쓰고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31살의 남성 트로이 볼링. 왜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더 반갑잖아요. 그렇게 이 셋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대화의 주제는 주로 유럽 여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 여기 갔는데 너무 좋더라. 넌 어디 갔었냐? 와, 진짜 그러냐? 나 다음에 여기 갈 거다. 근데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던 중 좀 들어보니까 이 트로이는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트로이가 솔깃한 제안을 했죠. 사실 자기만 알고 있는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는데 너네를 데려가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여성 여행객들은요, 본능적으로 낯선 남성의 이런 제안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환한 대낮이었어요. 2시니까요. 또 주변에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공공장소였고요. 다들 웃고 떠들고 또 핸드폰 들고 사진 찍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바와 켈시도 경계가 다소 느슨해졌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거기 가면 좀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두 사람이 망설이는 듯하자 트로이가 재차 설득합니다. 진짜 거기 가면 이 다리보다 훨씬 한적해서 성을 배경으로 너무나도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다고 말이죠. 결국 두 여성은 그래요, 같이 가봐요. 트로이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이후 세 사람이 향한 곳은 그 다리로부터 조금 떨어진 오솔길이었어요. 그 오솔길을 따라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진 스팟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좀 험난하더라고요. 에바와 켈시는 바위길이 이제 미끄러워가지고 몇 번 넘어질 뻔하기도 했고요. 가다 보니까 이게 나오질 않아. 생각보다 먼 거야. 어느덧 둘은 좀 지쳐갔고, 야, 이 정도면 우리 되지 않았냐?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트로이한테 저희 사진 포기할게요. 그냥 돌아갈래요. 라고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트로이는 아까보다 강경했죠.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거의 다 왔는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걷자는 거죠. 그렇게 둘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2시 40분 이윽고 셋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와보니까 정말 트로이 말처럼 신데렐라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너무도 멋진 곳이었어요. 앞서 걸어가던 켈시가 오길 너무 잘했다. 아주 힘들긴 했는데 역시 사진 빨리 찍어야지 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순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바의 목소리예요. 황급히 돌아보니까 쓰러진 에바, 그리고 그녀의 몸 위에 트로이가 올라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에바의 목을 막 강하게 조르고 있어요. 에바는 발버둥 치면서 안간힘 쓰고 있고요. 켈시가 당황해서 당장 트로이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20대 여성의 힘으로 이 성인 남성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 밑에서 목이 졸리던 에바가 어느덧 힘이 빠지는데 그걸 느꼈는지 트로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번엔 켈시에게 다가가 목을 조릅니다. 지금 너무도 순식간에 여기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두 사람 모두 공격한 거예요. 손의 압력이 점점 높아졌고 켈시 또한 막 캑캑거리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트로이가 그런 켈시를 주춤주춤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50m 높이의 낭떠러지가 있어요. 켈시가 막 벗어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트로이는 그녀를 절벽 밑으로 밀어버렸죠. 지금 이게 말이 50m지 거의 아파트 17층 높이예요. 거기서 떨어졌다고요. 트로이는 추락하는 켈시를 확인한 후에 뒤를 돌아 천천히 에바에게 향했어요. 그리곤 그녀의 옷을 벗기고 허리띠를 사용해 목을 졸랐습니다. 또 동시에 성폭행도 저질렀고요. 이때 에바는 트로이의 얼굴과 목을 막 핥히면서 강하게 저항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내 기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내내 트로이의 핸드폰이 한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에바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트로이가 촬영으로 남긴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가 그래도 관광지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아무리 숨겨진 장소라고 해도 분명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긴 했습니다. 너무도 다행히 잠시 후에 무스럭대는 소리와 함께 한 커플이 인근을 지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도 지금 눈앞에서 트로이와 에바가 어떤 상황인지 이걸 딱 목격하게 된 거죠. 어머! 근데 이때 트로이가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너무도 태연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치 무슨 연인이 지금 이렇게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으슥한 숲에서. 그래서 커플이 오히려 내가 본 것을 당황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뭐야, 대낮에 왜 저러고 있어. 그래서 돌아서려는 순간인데 이때 트로이 아래에 있는 여성이 이미 눈을 감고 정신을 잃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또 트로이의 얼굴에 손톱 자국도 막 나서 빨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커플이 서둘러 핸드폰을 들고 신고를 하고 있었죠. 근데 또 그러는 사이에 트로이가 보인 행동이 더 충격입니다. 바지 올려 입고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의식을 잃은 에바를 들쳐 업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녀를 50m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당시 이 모습은 그냥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쓰레기통에 휙 버리는 듯 했어요. 와! 잠시 후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빠르게 그 절벽 아래 있던 에바와 켈시 위치 파악했고요. 두 사람은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었죠. 먼저 추락한 켈시는 전신의 부상을 입긴 했는데 다행히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천만다행으로 떨어질 때 나뭇가지에 살짝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이 완화된 거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그녀가 트로이라는 남성이 저희를 공격했어요 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 에바는 불행히도 절벽에서 그대로 추락하면서 머리와 전신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돼요. 병원으로 옮겨질 때만 해도 의식이 있었지만 사건 발생 이튿날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미 트로이는 도주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생존한 켈시의 증언 덕분에 빠르게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죠. 즉각 이 관광지 성 주변의 모든 출입로 폐쇄되었고요. 독일 경찰들이 대규모 병력 투입해서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트로이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얼굴과 목 이곳저곳에 막 붉은 상처가 있어서 한눈에도 수상했으니까요.
이날 신데렐라 성을 방문한 관광객들은요, 그 트로이가 경찰한테 체포되는 순간을 다 사진 찍고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가 되면서 이 사건이 순식간에 확산된 거예요. 보통 독일은요, 이 가해자, 범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범인들의 신원을 잘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워낙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막 일파만파 빠르게 뻗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범인의 정체를 밝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영상과 사진이 아니었다면 그냥 묻혔을 수도 있다는 거죠. 플레임 트로이 블링. 그는 미국 미시간에서 남동생과 함께 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과 친구들에 따르면 정말 조용하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나마 이웃들이 종종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긴 했고요. 근데 워낙 그냥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람이라 트로이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인들은 사람 착각한 거 아니냐, 무고죄 아니냐라고 의심까지 했고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는 백주대낮 외국 관광지에서 2명의 여성을 공격하고 이렇게 괴물로 돌변한 거예요. 트로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가 사실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는 놀랍게도 태국에 사는 여성 차니다 쿰폭이라는 사람이었죠. 트로이의 온라인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몇 달 전에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고 그 이후로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해요. 사건이 벌어진 6월 14일도 마찬가지였고요. 트로이가 이 차니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잘 잤어? 나는 일어났어. 아침 인사했고요. 또 나는 지금 오늘 신데렐라 성에 갈 거다. 너무 설렌다. 라는 계획도 공유합니다. 또 관광지에 도착해서도 막 풍경이 담긴 사진 찍어서 그녀에게 보냈어요. 그렇게 문자는 계속되었죠. 그러다 오후 1시 53분입니다. 트로이가 몇 장의 사진을 더 보내요. 근데 이게 좀 대부분 웃고 있는 셀카 사진인데 이때 그가 보낸 마지막 사진이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작은 오솔길이었죠. 그 후에 문자는 끊겼습니다. 추정해 보니까 이때가 이제 범행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안 한 그 시간 동안 트로이가 에바와 켈리 만나서 이동했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문자 내역을 쭉 훑어보던 경찰이 트로이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나는 아시안 여성들이 좋아. 동양 여성이 좋다는 거죠. 이걸 토대로 심리 전문가들은 트로이가 아시안 패티시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게 뭐냐면 백인 남성이 동양 여성을 상대로 어떤 성적 매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특정 인종에게 호감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동양 여성에게 느끼는 매력이 좀 왜곡된 편견에서 온 게 아니냐라는 우려입니다. 보통 아시안계 여성은 좀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할 거다라는 그릇된 판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남성들에게 동양 여성은 마치 장난감이나 한여처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트로이가 실제 이전에 아시아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냐?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트로이의 과거 여자친구가 동양인은 아니더라고요. 3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긴 한데 백인 여성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트로이는 폭력적이거나 과격한 행동을 단 한 번도 자기한테 보여준 적이 없대요. 이 말인 즉슨 그의 폭력성은 그 판타지 안에 있던 동양인 여성들 상대로만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좀 너무 역겨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트로이를 검거한 수사당국이 핸드폰과 노트북까지 다 압수하게 되는데 이 안에 뭐 있죠? 네. 에바를 성폭행한 그 사진 동영상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법 포르노 파일도 발견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포르노가 아니라 보면 안 되는 불법 아동 포르노요. 이에 독일 경찰은 살인과 강간, 또 켈시에 대한 살인 미수, 추가적으로 음란물 소지 혐의로 그를 기소합니다.
2024년 2월 독일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트로이가 얼굴 다 가린 채 들어섰죠. 우선 그의 살해 동기,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증거를 토대로 해석해보면 평소 감추고 있던 성적 욕망, 게다가 폭력성이 이 두 동양 여성과 함께 외진 곳에 도착하면서 급 발현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참 이런 범죄가 많이 보이는데요. 평범하던 사람이 순간 돌변해서 살인자가 되는 이런 황당한 케이스요. 애초부터 독일에 온 게, 유럽에 온 게 살인을 목적으로 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가능한 환경이 되자마자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어떻게 강간을 하는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 측에서도 트로이가 분명 쉽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순순히 그가 시인을 해요. 사실 이것도 알고 보니 좀 배경이 있었죠. 만약에 트로이가 독일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그는 그대로 독일에 구금됩니다. 근데 이곳 교도소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쾌적하고 환경이 좋다고 해요. 물론 교도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에선 한 방에 수감 인원이 많아야 2명 정도고 또 교도소 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면 수당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매점 가서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고요. TV도 볼 수 있고 컴퓨터도 가능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웬만한 원룸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래요. 아마 트로이는 짱구를 굴렸을 거예요. 지금 살인에 강간에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까지 있어서 이거 미국으로 내가 돌아가 봤자 험난한 생활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차라리 독일에 있는 게 낫다고 선택을 한 거죠. 재판의 최종 진술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사과했고요. 하지만 검찰은 저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결국에 독일 재판부는 트로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종신형이지 이조차도 독일에선 1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즉, 이 독일의 편안한 감옥에서 15년만 조용히 버티면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이 소식을 듣게 된 유가족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조차 모두 분노했습니다. 자국민 2명을 살해했는데 어떻게 미국식으로 처벌받지 않고 독일에 구금이 되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트로이 소환해서 미국 법대로 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로이의 미국 송환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독일의 교도소에서 얌전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에바의 시신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근데 다행히 사람들의 기부가 이어졌고 그렇게 고국에 돌아와서 가족의 품 안에서 잠들게 됐죠. 또한 사건의 다른 피해자 켈 씨는 사건 이후에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조금씩 건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신데렐라 성이라고 불리는 유명 관광지에서 벌어진 강간과 살인. 동화 속의 신데렐라는 꿈에 그리던 왕자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의 피해자들은 결국 애초부터 신데렐라를 꿈꾸던 사람은 아니었죠.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멋진 미래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소중한 그녀들의 꿈을 추악한 범인이 짓밟아 버린 것이 너무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